2014년 4월 15일 인천항. 대한민국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희망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을 감싼 바다 안개는 유난히 짙고 스산했습니다. 이 짙은 안개는 단순히 날씨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의 전조였으며 304개의 꿈이 쓰러져갈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천항에는 10척의 여객선이 제주를 향해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가시거리는 1km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출항 통제를 발령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날씨였습니다. 9척의 여객선이 출항을 포기하고 닻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승객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척의 배만이 이 출항 통제를 무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 세월, C5, 총 톤수육 825톤, 승객 476명을 태운 거대한 여객선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떠나려 했을까요? 왜 세월호만이 그토록 무리하게 죽음의 안개 속으로 배를 몰아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돈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그들에게 승객의 안전은 수익보다 늘 뒷전이었습니다. 출항이 하루 지연되면 그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화물, 운송계약, 승객 환불, 모든 것이 비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안개가 아주 잠깐 옅어지는 그 순간을 밤 9시, 출항 통제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완화된 그 찰나의 틈을 이용해 세월호는 다른 9척의 배가 멈춰선 그 항구를 마치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예정된 출항 시각 저녁 6시 30분보다 2시간 30분이나 늦은 밤 9시 정각, 세월호의 거대한 백고동이 인천항의 밤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희망찬 제주로의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4명의 생명을 싣고 떠난 죽음의 항해였습니다. 그렇다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는 과연 안전한 배였을까요? 우리는 이 배의 출생부터 추적해봐야 합니다. 세월호의 원래 이름은 나미노우에호,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되어 18년간 일본 연안을 누비던 배였습니다. 일본에서 이 배는 2012년 퇴역했습니다. 선박의 내구 연한, 즉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고철로 폐기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은 이 폐기물을 116억 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배를 수익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괴물로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월호의 첫 번째 원죄입니다. 청해진해운은 배의 뒷부분에 객실을 불법 증축했습니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불법 증축으로 배의 무게는 239톤이나 늘어났습니다. 배의 상층부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머리가 몸통보다 더 커다란 기형적인 가분수가 된 것입니다. 배가 무거워지면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평형수라는 물을 바닥에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바로 그 평형수 탱크를 줄여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였습니다. 평형수를 빼낸 그 자리에 그들은 쇠와 시멘트로 만든 화물칸을 채워 넣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배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세월호는 겉모습만 배일 뿐 사실상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쇳덩어리였습니다. 복원성을 상실한 배, 즉 한 번 기울어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죽은 배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5일 그날 밤, 이 괴물은 자신의 한계를 초과한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적정 중량 987톤, 그날 세월호가 실은 화물 142톤, 무려 2배가 넘는 과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화물들은 제대로 고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476명의 승객, 그중 325명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18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봄날을 맞이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출항이 늦어지자 갑판으로 나와 불꽃놀이를 구경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에는 엄마 나 이제 배 탔어, 사랑해, 아빠 제주도 다녀와서 봐요 라는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발을 디딘 이 배가 얼마나 위험한 괴물이었는지,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어른들이 돈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 세월호의 조타시를 지킨 것은 선장 이준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등 항해사에게 운항을 맡긴 채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어둠과 안개를 뚫고 가장 위험한 물살이 흐르는 맹골 수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맹골 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해역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선장이 직접 조타를 잡아야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월호의 조타실에 선장은 없었습니다. 조타를 잡은 것은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3등 항해사 박한결이었습니다. 그녀는 맹골수도 운항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월호의 항로를 바꾸기 위해 변침을 시도합니다. 우현 5도, 배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5도 틀라는 일상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월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조타기, 즉 키가 3등 항해사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과도하게 꺾여버렸습니다. 5도가 아니라 15도, 20도. 조타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키가 말을 안 듣습니다. 오전 8시 49분, 시속 35km로 달리던 거대한 쇳덩어리가 급격한 우회전을 감행했습니다. 배의 좌연, 왼쪽 부분이 엄청난 원심력에 의해 물 밖으로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이 0톤의 화물이 배의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우르르 쾅쾅.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식당, 접시와 테이블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객실에서 잠을 자던 학생들, 침대에서 바닥으로, 벽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엄마야, 무슨 일이야? 단 1분 만에 세월호는 좌연으로 45도 이상 기울어졌습니다. 보건성을 잃어버린 괴물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52분, 세월호 조타실에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VTS로 첫 번째 교신이 시도됩니다. 제주 VTS, 세월호입니다. 잡음, 오전 8시 54분, 한 학생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살려주세요. 배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여기 배 아니에요. 세월호역, 국가 재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골든타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월호의 방송실에서는 승객들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는 죽음의 명령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면 위험하니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이 명령은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순간까지 무려 30번 넘게 기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어른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래. 구명조끼 입고 기다리자. 곧 구조대가 올 거야. 아이들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명령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내린 그 시각, 그 명령을 내린 어른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전 9시 6분, 조타실, 배의 모든 통제권을 쥐고 있는 선장 이준석과 선원들, 그들은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신들의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주 VTS와의 교신에서 승객들의 상태가 아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승객들은 어떻습니까? 탈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가 가능합니까? 그의 머릿속에 승객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뿐이었습니다. 그는 476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선장의 제복을 스스로 벗어 던졌습니다. 오전 9시 25분 해양경찰청 KCG의 첫 번째 구조정 123정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23정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승객이 갇혀 있는 객실로 접근하는 대신 조타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8분 조타실에 모여있던 선장 이준석과 선원들, 그들은 승객들이 모두 입고 있던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선원복 차림, 심지어 속옷바람으로 그들은 창문을 넘어 자신들만을 위해 달려온 123정에 가장 먼저 몸을 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승객에게도 탈출하라는 외침조차 없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믿고 기다리는 그 순간 그들을 구조해야 할 선장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첫 번째 승객인 척 도망쳤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선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선 의도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탈출 명령만 내렸더라면, 그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멈췄더라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객실의 창문은 바로 바다 앞이었습니다. 뛰어내리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40분, 선장이 도망친 그 시각, 아이들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는 60도 이상 기울었고 객실 안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차가운 바닷물이 복도를 따라 문틈 사이로 쉭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서도 아이들은 어른이었습니다. 야, 구명조끼 입어. 없는 사람 내가 줄게. 창문 깨자. 의자로 깨보자. 몇몇 학생들은 기울어진 배를 기어올라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울고 있는 친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선장보다 더 선장다웠고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아빠, 미안해. 내 통장, 누나 등록금 내줘. 누나, 사랑해. 한 학생은 무리목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그래 아들. 괜찮아. 지금 어디야? 아빠 나나 이제 못 볼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빠가 갈게. 아빠가 지금 구하러 갈게. 아빠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준 마지막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아이들을 죽음의 방에 가두고 기다리라는 말로 아이들의 희망을 고문했습니다. 오전 10시 17분 배의 기울기 108도, 사실상 전복입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이 천장까지 차오른 객실 안에 산채로 갇혔습니다. 오전 10시 21분 세월호의 뱃머리, 그 마지막 부분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육지에서는 더욱더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분 대한민국의 모든 TV 채널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속보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원, 구조,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짓되고 가장 잔인한 오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마지막 숨을 참고 있는 그 시각, 국가는 국민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국가는 이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 동안 대통령은, 해경은,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원 구조. 2014년 4월 12일 오전 11시 1분 대한민국 MBC 방송사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세기의 오보를 전국으로 송출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모여있던 학부모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오전 11시 진도 앞바다. 세월호는 뱃머리 일부만을 남긴 채 90% 이상이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원 구조된 것이 아니라 전원이 차가운 객실 안에 갇힌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어떻게, 왜 시작되었습니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재난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누군가의 의도였을까요? 이 오보가 전국을 뒤덮은 이 시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초기 구조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그 시간, 국가는 구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들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거짓말을 깨닫게 된 것은 오후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구조된 학생들의 명단이 없습니다. 병원, 어디에도 우리 아이들이 없습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마지막에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이 어디 있어? 정부가, 방송국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 거짓된 희망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가족들의 영혼을 파괴한 언론의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든타임은 존재했을까요? 네,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전 9시 25분 해양경찰청 KCG 구조정 123정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치기 13분 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21분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123정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는 아직 물 위에 떠 있었고 수백 명의 학생이 갇혀있는 객실 창문들은 수면 바로 위에 애처롭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123정,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장에서 한 일은 구조가 아니라 관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진실 중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분노를 유발하는 미스터리입니다. 123정은 476명이 갇힌 배를 향해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람선처럼 침몰하는 세월호의 주변을 그저 빙빙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창문을 깰 수 있는 망치가 들려 있었지만 단 하나의 창문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당장 탈출하라 고 외칠 수 있는 확성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의 퇴선 명령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유일한 구조 활동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갑판으로 기어나온 극소수의 승객들을 건져 올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건져 올린 사람들은 우리가 일부에서 보았듯이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 이준석과 선원들이었습니다. 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그는 선장이 선장인 줄 몰랐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조한 이준석은 선원복을 입고 심지어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왜? 해경은 단 한 명의 구조대원도 배 안으로 진입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눈앞의 창문을 깨부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구조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장에 출동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매뉴얼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국가가 아니었던 국민이 움직였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 어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인 어선을 몰고 그들은 거대한 세월호가 침몰하는 지옥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관망하는 해경의 구조정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맨손으로 바다에 뛰어든 생존자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날 국가가 구한 생명보다 어민들이 구한 생명이 더 많았습니다. 골든타임은 그렇게 국가의 무능과 직무유기 속에서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동안 구조의 최종 책임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전 9시 1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침몰 중이라는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재난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컨트롤 타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총 7시간 304명의 생명이 1분 1초가 급박하게 물속에서 꺼져가던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지도 회의를 주재하지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와대 관저에 혼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의 정치적 미스터리이자 국가적 치욕인 사라진 7시간입니다. 국민들은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대체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청와대는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진무를 보고 있었다고 수십 번, 수백 번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진무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것은 30분이 한 번꼴로 배달된 서면 보고와 전화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내린 첫 지시는 사고 발생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에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는 너무나도 공허한 한마디였습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미용시술 보톡스를 받고 있었다. 최태민, 최순실의 아버지의 20주기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프로포폴 수면 마취제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머리 손질 의혹. 대통령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자신의 헤어 디자이너를 청와대 관저로 호출했습니다. 국민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로 국민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 15분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올림머리를 한 대통령이 마침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첫 번째 질문은 모든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그녀는 상황 파악조차 전혀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물에 떠오르지 못하고 객실 천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유가족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은 부재했습니다. 국가는 그 심장부터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부재한 사이 구조의 책임을 넘겨받은 해양경찰청 KCG, 그들은 왜 123정을 그저 관망하게만 두었을까요? 왜 더 많은 해군 특수부대 SSU와 민간 잠수사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차단했을까요? 여기에는 돈과 이권이 얽힌 더욱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경은 구조가 아니라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UMI라는 이름도 생소한 민간 군한 업체였습니다. 해경은 구조의 모든 독점권을 이 언딘에게 몰아주기 위해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관유착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재난의 형태입니다. 해군 SSU, 대한민국 최고의 심해잠수 전문가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언딘이 와야 하니 기다리라며 그들의 잠수를 불허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민간 베테랑 잠수사들, 그들 역시 현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오직 언딘만을 기다렸습니다. 언딘의 다이빙벨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장비 하나에 304명의 목숨을 도박처럼 걸었습니다. 왜였습니까? 언딘은 청해진 해운과 이미 군한 계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고위 간부들은 언딘과 퇴직 후의 자리를 약속받는 유착 관계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재난은 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은 그들의 이권을 위한 볼모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계약과 거래 속에서 속절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그 시각, 국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해경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들,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단숨에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이 구조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팽목항에서 마주한 것은 구조의 현장이 아니라 통제와 무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학부모들, 그들 앞에는 구조 현황판이라는 것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현황판의 숫자는 단 한 번도 새로 고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조 인원 172명. 이 숫자는 사고 첫날의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는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물었습니다. 지금 구조는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잠수사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앵무새 같은 변명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구조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는 부모들을 피해자가 아닌 불순 세력, 선동꾼, 시위대로 취급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학부모들이 우리가 직접 청와대로 가겠다며 팽목항을 벗어나 서울을 향해 절규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길을 열어주는 대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적처럼 막아섰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차가운 팽목항의 바닷바람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은 끝났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조 레스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물속에 잠긴 304명의 진실을 인양, 쌀바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양조차 또 다른 거짓과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세월호의 진짜 주인 유병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없었다. 언론은 거짓들 말했다. 해경은 관망했다. 대통령은 사라졌다. 304명의 생명이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었습니다. 비극이 끝난 후
국민들의 슬픔은 거대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는 이 거대한 분노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공공의 적, 모든 죄악을 뒤집었을 절대 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목한 그 이름, 유병언, 세월호의 실소유주, 구원파라는 사입이 종교의 교주,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유병언은 누구인가? 그는 청해진 해운의 회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세월호를 괴물로 개조하고 과적을 일삼으며 아이들의 목숨 값으로 자신의 종교 왕국을 건설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돈이었습니다. 세월호의 불법 증축도 평형수 감축도 모두 그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자 국가 시스템은 구조에는 무능했지만 유병언 한 사람을 잡는 데는 유능한 척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검찰, 경찰, 군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현상금은 5억 원,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쇼는 처음부터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검찰은 유병언의 종교 성전인 금수원의 문을 뚫지 못했습니다. 신도들의 저항에 막혀 며칠을 그저 대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사이비 종교 하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총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병언은 그 사이 신도의 차를 타고 전국을 유람하듯 도망쳤습니다. 그는 경찰의 검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12일 전라남도 순천 한적한 매실밭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하늘을 보고 누운 채 완벽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개월이 지난 미라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신의 정체는 유병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비극보다 더 기괴했습니다. 시신 옆에는 그가 평소 마시지도 않던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노숙자의 것 같은 저가 브랜드였습니다. 그의 키는 생전의 키보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싸이는 부패가 너무 심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죽음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아니면 비밀을 안고 가려는 권력에 의한 제거인가. 모든 죄의 원흉이 모든 진실의 입이 그렇게 매실밭에서 썩어 문드러진 채 봉인되었습니다. 유병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면죄부를 팔고 그의 탐욕을 방조했던 국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원흉이 사라진 자리, 법의 심판대에는 하수인들이 섰습니다.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 이준석, 그리고 그를 따라 도망친 14명의 선원들. 재판정은 법정이 아니라 절규의 현장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생존 학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저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온 구조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도망친 선원들이었습니다. 유가족의 오열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 딸, 내 아들, 살려내, 너희가 인간이냐? 하지만 살인자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선장 이준석, 그는 자신은 단지 월급만 받는 바지 사장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죽고 싶었다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였습니다. 2015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장 이준석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승객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무기징역, 그가 받은 벌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원들 역시 1년 6개월부터 12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일부 실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꼬리를 잘랐을 뿐입니다. 선장에게 과적을 명령한 회사는 선원들에게 안전교육 한 번 시키지 않은 시스템은 해경에게 관망하라고 지시한 컨트롤 타워는 그 몸통은 여전히 법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진짜 몸통을 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원했습니다. 2014년 12월 국회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조위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와 싸워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특조위원들을 불법 사찰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라진 7시간의 진실, 국정원의 개입 의혹, 언딘과의 검은 유착,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거대한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세월호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침몰당했다. 이 고유의 침몰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앵커, 사고 직전 누군가 고의로 앵커 닷들을 내려 급격한 변침을 유도했다는 의혹. 둘째, 잠수함, 세월호의 레이더에 잡힌 제3의 물체, 미군 혹은 한국군의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의혹. 셋째, 철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400톤의 철근. 이 위험한 화물을 비밀리에 운송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의혹. 이 모든 의혹들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음모론이 자랄 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통 대신 은폐를, 진실 대신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폐의 정점, 그들은 세월호의 핵심 증거,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모든 기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해버렸습니다. 30년, 앞으로 30년간 그 누구도 그 진실을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진실을 봉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의 힘을,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노란 리본, 단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 노란 리본은 추모의 상징을 넘어 진실을 향한 투쟁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며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 그곳에 기억을 위한, 투쟁을 위한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정권은 그 천막을 혐오했습니다. 극우 단체들은 그 천막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시체팔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분노가 되었고 그들의 분노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사라진 7시간의 퍼즐이 비선실세라는 기괴한 형태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그 촛불의 물결 속에 세월호의 노란 리본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압축해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구하지 못한 304명의 원혼이 촛불이 되어 타락한 권력을 심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파면의 이유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세월호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노란 리본의 힘이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국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가 파면된 직후 세월호는 물 밖으로 인양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일 73일 만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부서지고 찢겨진 선체는 그날의 지옥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양된 배 안에서도 돌아오지 못한 5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단원고 학생 2명, 교사 1명, 그리고 일반인 부자부즈. 그들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년, 강산이 변하는 시간.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304명의 희생자,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